이게 그러니까 병사들은 했는데 막상 시행하니까 위에 사령관이 간이 쫄아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하루만 더 갔으면 파리가 함락되는 거였거든요. 하루만 먼저 갔으면. 근데 딱 가기 전에 하루를 중단 쉬어버려요. 병사들이 그때 저기 화면에 저렇게 나오지만 파리 앞에까지 왔을 때 옷다 넣어도, 왜냐면 보급품 수송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40km 수백 킬로를 걸어오니까 군홧발 다 터지고 막 거지꼴이 됐는데, 병사들은요 이기고 성공한다고 그러면 지난 노력이 아까워서도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가자 이제 다 왔다 가자 그러는데 중지 휴식 이런 거. 이거 뭐야 하고 있는데, 이게 마른 강이라고 역사적으로 싸움 참 많이 하는 강인데 그 강 앞에서 휴식을 해버렸어요, 독일군이. 그랬더니 프랑스군이 그때는 이때 있는 상황을 알아가지고, 프랑스도 저력이 있는 국가라 파리에 있는 모든 승용차를 동원해 갖고 버스에는 무기를 싣고 택시에는 병사를 치른다. 한 대에 7명씩 탄다. 정확히 7명씩 태워가지고 전선으로 수송을 했습니다. 그 택시가 지금도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이 보기엔 뻔때 나는데 여기다 7명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딱 하루 만에 프랑스군 방어선이 쳐지니까 지친 독일군이 패배하면서 실리팽 계획이 실패를 해요.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결국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실패했지만 독일이 땅이 딴 나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독일이 했던 목표,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가 아니고 두 나라와 동시 전쟁을 해야 하고 프랑스를 6주 만에 함락시켜야 된다는 절대 명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단지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6주 전쟁을 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주변 나라들은 한 번 실패했으니까 안 하겠지라고 다 들어 누웠어요. 이게 또 영웅과 아닌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방법을 보고 당위를 선택하는 사람과 당위를 보고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요. 프랑스나 러시아는 바보만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걔들은 절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끝났지라고 했는데 독일은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게 탱크였습니다. 1차 대전 끝에 탱크가 나왔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탱크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영국이에요. 그 탱크를 오늘날 탱크처럼 만든 건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르노 탱크가 1차 대전 때 제일 잘 나온 명품이에요. 근데 정작 프랑스 애들은 르노 만들어 놓고 좋은 거 하나 만들었네? 다음엔 뭐 만들지 이랬어요. 근데 독일 애들은 그 르노 탱크를 보고 깨달은 게 저거다. 우리 걸어가지 말고 탱크로 가자. 그래서 또다시 6주에 도전을 하는데, 남학생들은 독일 탱크 그럼 좀 이런 거 아는 사람 뭐 타이거 탱크 그러고 뭐 독일 탱크 그러면 대포 튼튼 장갑 튼튼, 처음엔 그러지 않고 독일 탱크는 오히려 경장갑차 같은 경량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다들 무거운 탱크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왜 독일은 전격전을 6주 만에 날랐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6주 만에 가기 위해서 얘들은 기동성 있는 탱크 전략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전격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멋있는 탱크가 아니라 이런 가벼운 탱크를 몰고 전격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탱크만 하는 게, 전격전을 탱크로 생각하는 탱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포, 항공기, 탱크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통으로 미는 게 아니라 한 군데로 집중해서 이쪽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고 들어가서 뒤를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내가
여기를 뚫어서 뒤를 갔어요. 그래서 뒤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쪽에 항복한다고 그랬더니 반론을 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병력이 많은데 내가 혼자 여기를 가운데를 막 뚫고 저 문을 잠궜어. 니네들이 이제 갇혔다 그랬다고. 내가 여러분 뒤에 고립된 겁니까? 여러분이 갇힌 겁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게 무슨 말 안 되는 전투냐라고 했는데 전쟁터는 기세거든.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독일군 애들이 용감하게 뚫고 들어가니까요. 놀라서 무너져요. 근데 똑똑한 애들이 알아갖고 싸우자 그래도 한 번 겁이 나서 무너지면 이게 정신없습니다. 이게 생명이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안 돼요. 후방에서 부대가 왔거든요. 1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2선 부대가 오는데 1선에서 부대가 차라리 죽었으면 안 그래. 별로 죽지도 않았는데 겁이 나서 도망가니까 쓰나미처럼 뒤로 오는 거예요. 지원하던 부대가 지금 앞에 왔는데 얘들이 밀고 내려가요. 독일군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보고 독일군 그 앞에 있던 전차 부대원들이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원래 여기까지만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쓰나미처럼 뒤로 밀리더니 뒤에 쏘는 지원 부대까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내 명령은 여기예요. 이럴 때 앞으로 더 나가면 삼진까지도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전화하고 이걸 해요? 전격전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없이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간단히 말하면 미친 듯이 공격을 하니까 애들이 막 여기 얘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딱 봐가지고 얘 왜 이래 그러는데 한 명 정도는 공포에 질린 애가 있어요. 그럴 때 걔를 공격해서 패면 갑자기 걔에서 막 피가 나오고 그러면 멀쩡하던 애들도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요 다 짜줘요. 네가 여기 가지. 그럼 옆엔 일로 가라. 넌 이렇게 하라고 다 짜주는데 이렇게 전격전 스타일로 전쟁하면 이 중에서 누가 겁먹고 얼굴에 하얘질지 누가 아냐고.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그러면 갖다 딱 들이쳤더니 누가 갑자기 혹 이렇게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반응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현장에서 누군가 즉칙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 하면 명령 아닙니까?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군대가 명령을 안 들으면 군대는 존임 유지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 훈련소 가서 이렇게 포복하라고 그랬어. 자기 앞으로 갔어. 갔더니 앞에 똥물이 쫙 갈린 거야. 근데 여기만 없어. 그러면 가던 애들이 전부 이쪽으로 겨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군대는 전멸이에요. 군대가 괜히 권위를 세우려고 명령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절로 가라고 그랬으면 앞에 피바다도 똥물이든 그걸로 겨가야 돼요. 근데 이거 보고 한번 자 각자 알아서 판단해.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이 똥물로 기겠어요? 마른 땅으로 기겠어요? 마른 땅으로 긴다고. 그래서 군대는 절대 자율적인 판단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 생명이 오고 가기 때문에 다 이기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런 애들은 더 먼저 죽어요. 그래서 군대란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사는 거지 자율적인 판단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격전을 했더니 이거는 애가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전화 걸고 하면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독일이 임무형 전술이라는 걸 만듭니다. 독일 사람들이 명령을 우습게 봐서 군대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임무형 전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려다 보니까 결정적인 장애에 부딪혔는데 전격전을 할 때는 임기응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다. 애들이 현장에서 판단하게 하자. 독일군 내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이 되니? 그런데 중요한 것이 군인이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또 가다가 똥물을 기으라고 그랬더니 안 기는 이유는 걔가 명령을 위반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똥물 속에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러면 건너가긴 뭘 건너 마시래도 마실 거야 정말. 그래서 병사들에게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목표를 가르쳐주고 자기가 하는 임무에 대해서 왜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아무도 실험해보지 않은 길을 독일군이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영우의 조건이 뭐냐고 말씀드렸죠. 보통은 당위와 방법 때문에 포기하는데 당위를 향해서 방법을 찾는 사람.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이 아무도 성공한 적도 없고 실험해 본 적도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손자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플루타크는 뭐냐? 사람이 사례가 나와요. 둘이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게. 헤라클레스 누구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슈퍼히어로 힘만 세네. 헤라클레스는 뭐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또 로물루스는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면 벌써 기분 나빠요. 아, 이게 흑수저는 역사책에 남을 데가 없구나. 봐라, 저거 아버지가 이게 역사를 잘못 배우면 이렇게 돼요. 이게 신화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럼 사람들은 왜 헤라클레스를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그랬냐? 그게 마음 편하거든. 나는 흑수저인데 자는 금수저. 금수저도 아니고 뭡니까? 신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성공하고 나고 로물루스가 성공하고 나니까 다 신의 아들이라고 갖다 붙였어요. 물론 뭐 자기가 권력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게 편한 겁니다. 내 핑계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 역사 속의 헤라클레스는 누구냐? 로물루스는 누구냐? 사실을 플루타르크가 말하는 두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날 고대 기록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건 신분이 낮다는 의미예요. 신분이 낮아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자기도 마을에 지나서 떠돌이 생활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지?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기냐면 혼란기예요. 헤라클레스는 그래서 혼란의 시대에 내가 이 시대에 뭔가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용병대 같은 걸 만들어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서 깡패도 소탕. 그것도 지가 군대를 만들어서 남을 패면 백성을 패면 깡패 두목밖에 더 됐겠어요. 좀 깡패 같은 애 못된 애를 패서 유명해지자. 그래서 그걸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헤라클레스만 하는 게 아니라 딴 놈이 또 하는 거야. 누가 뭔가 음식점을 하나 냈더니 히트치는 게 여기서 막 나오는 거죠. 그때 헤라클레스가 아주 놀라운 대담한 작전을 씁니다. 왜?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유명해지려면 남보다 정말 달라야겠네. 그래서 이때부터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강도로 소탕하러 갈 때 자기 거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 거로 싸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격투기인데 상대가 권투 선수 출신이에요. 나는 유도 선수 출신이야. 그럼 나는 유도를 하고 쟤는 권투를 해야 되잖아. 나 유도 버려. 권투로 붙어. 그래서 권투 챔피언을 이겨. 그 다음에 붙었더니 얘는 쿵우 챔피언이래. 그래, 쿵우로 하자. 이래가지고 다 꺾으니까 요즘 격투계도 이런 사람 없는데 아마 이런 사람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떼돈 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진짜 대단하네 하고 돈 모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인데 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냐면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헤라클레스나 로물루스 같은 사람이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객기가 아니고 시대 변화를 보고 이 시대가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나설 수 있는 때다라고 해서 한 거죠. 그래서 로물루스도 똑같은 건데 로물루스는 저기 전설에는 뭐 신의 아들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역사책에는 그냥 불황자 몰락한 사람들만 모았어요.
그래서 압제 한국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로물루스가 여기 어떤 이게 고생하는 사람들 같아서 야 나를 따르라. 그냥 영화인이 그냥 성공하잖아요.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더니 얘들은 평생 노예하고 남 밑에서만 살던 애들이라 나 이제 됐어. 안 할래요.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로물루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얘들 데리고는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속된 말로 진취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깡패고 좋게 말하면 진취적인 DNA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부족을 새로 만들어서 로마를 세웁니다. 로마의 정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로마에 가면 로마 제국 그러면 우리 맨날 이런 것만 겉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황제가 딱 해서 뭐 이거 죽여 그러고 맨날 애들 그러고 요즘 나오는 영화 뭐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보면 노예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뭐 맨날 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역사의 승리자는 쟤들이다. 로물루스, 우리를 만든 로물루스가 누군지 아냐? 노예 출신이다. 바로 저런 애가 로물루스가 됐다고 원로원 의원이고 황제고 그거 교육 시간 그렇게 배우고 삽니다. 그걸 걔들이 알고 있을 때는 부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최소한 몇백 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플루타르크가 말한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손자하고 바로 맞는 말이에요. 손자는 원리를 얘기했고 플루타르크스는 그 원리대로 사는 모델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신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아서 영웅이 되고, 다시 말하면 저게 손자가 말한 대로 자기 삶에서 필요한 당위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이 남이 안 쓴 방법이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방법이고 굉장히 말 같지 않은 방법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이것이 시대의 변화의 정당한 목표니까 해야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아서 영웅이 되고 죽어서는 신의 아들로 불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도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웅은 남을 따라가거나 방법을 보고 내가 지금 가진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 목표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목표를 보고 내 방법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맹세코 얘기하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분명히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